유아기의 눈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티벳 사자에서와 현대의학으로 읽는 영혼의 정향성입니다. 아기가 세상을 처음 바라볼 때 우리는 종종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낍니다. 이유 없이 깊은 눈빛, 특정 소리나 상황에 대한 과도한 반응, 그리고 아직 배운 적 없는 감정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전에 어떤 흐름이 남긴 흔적일까요? 이 강의는 티베트 불교의 고전 티베트 사자에서 바르도 토돌과 현대 의학, 특히 발달신경과학, 후성유전학, 태아 유아 정신의학을 교차시키며 다음의 질문을 탐구합니다. 유아기에서 이전 생의 그림대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채널은 철학, 심리, 영성, 의학을 넘나들며 인간의 기원을 탐구합니다. 이와 같은 깊은 사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함께 사유의 여정을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방향 전환이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이동, 정확히는 정향성, 오리엔테이션의 변화로 이해됩니다. 죽은 자의 의식은 곧바로 사라지지 않고 전생의 바르도라 불리는 중간 상태를 거칩니다. 이 전생의 바르도에서 의식은 세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강화된 감각성과 둘째, 감정의 증폭과 셋째, 습관적 경향의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세 번째 요소, 습관적 경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잔향 혹은 의식의 관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생을 살며 반복적으로 형성된 감정, 두려움, 집착, 성향은 죽음 이후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다음 생으로 향하는 방향성의 벡터로 작동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정향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티베트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바르도에서의 선택은 자유의지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티베트 사자의 서가 말하는 환생이 의식적 선택이라기보다 자동 반응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바르도 상태의 의식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첫째, 익숙한 감정에 이끌리고, 둘째, 강렬한 파동에 반응하며, 셋째, 두려움을 회피하려다 더 강한 집착에 붙잡힙니다. 이를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트라우마 반응이나 조건화된 신경회로의 자동 발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영혼은 새로운 삶을 선택한다기보다 가장 익숙한 정서적 환경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은 유아기에는 어디에 남아있을까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이전 생의 정향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티베트 불교는 이를 의식의 연속성이라 말하고 현대의학은 전혀 다른 언어로 설명합니다. 첫째, 후성유전학 epigenetics, 그리고 둘째는 태아기 스트레스 각인과 셋째는 신경가소성 neuroplasticity과 넷째는 감정기억의 무의식 저장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이 발견한 설명되지 않는 유아기 반응입니다. 유아는 빈 도화지가 아니다. 오랫동안 의학은 아기를 백지 상태, 타뷸라 라사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30년간의 연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유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음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 자극에 대한 선호의 회피와 둘째, 낯선 상황에 대한 과도한 경계 또는 무감각과 셋째, 이유 없는 분노, 공포, 집착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양육 이전, 심지어 출생 직후부터 관찰됩니다. 설명되지 않는 사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아정신과 임상에서 반복적으로 보고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첫째, 물을 본 적이 없는데 극심한 물공포를 보이는 아이와 둘째, 공격적 환경을 경험하지 않았는데 타인에게 잔혹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가 있고 셋째, 특정 음악, 언어, 향에 과도한 정서적 반응을 보이는 유아도 있습니다. 의학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전적 기질과 세뇌 환경의 영향, 우연적 신경 발달 편차로 설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례가 이 설명으로 충분히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후성유전학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험은 유전자를 바꾸지 않지만 유전자의 켜짐과 꺼짐을 바꾼다. 강한 스트레스, 공포,
반복된 감정 패턴은 DNA 염기 서열 위에 화학적 표시로 남아 다음 세대의 신경 반응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이번 생의 경험만일까?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전생의 그림자는 기억이 아니라 반응이다. 영혼은 장면을 기억하지 않는다. 티벳 사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환생한 존재는 이전 생의 장면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남는 것은 오직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의 방향과 둘째, 두려움의 형태와 셋째, 집착의 대사는 남아 있습니다. 즉, 이전 생의 흔적은 스토리가 아니라 반사, 리플렉스로 나타납니다. 유학의 이전 생에 대한 흔적의 특정 반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상황에 비해 과도하고, 둘째, 학습 이전에 나타나며, 셋째, 반복적이며 설명이 어렵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것은 티벳 불교적으로 보면 바르도에서 정리되지 못한 의식의 관성이며 의학적으로 보면 아직 언어화되지 못한 감정 신경회로입니다. 둘은 같은 현상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태도를 배웁니다. 아이는 부모가 설계한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방향성을 가진 의식이 이 세계에 도착한 존재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유아기의 이상 반응은 단순히 교정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이해와 해석의 대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유아기의 성향이 어떻게 인생의 성격 구조로 굳어지는지, 그리고 부모의 태도가 그 정향성을 어떻게 완화하거나 증폭시키는지를 다룹니다. 유아기의 정향성은 어떻게 운명처럼 굳어질까요? 많은 부모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예민할까요? 왜 가르친 적도 없는데 특정 감정에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양육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이 세계에 들어올 때 이미 지니고 온 방향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번 2부에서는 다음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첫째, 유아기의 성향이 어떻게 성격 구조로 굳어지는가? 둘째, 티벳 사자에서가 말하는 의식의 관성은 어떻게 삶의 궤도가 되는가? 셋째, 부모의 태도는 이 정향성을 어떻게 증폭하거나 완화하는가? 입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바르도를 단절된 상태가 아닌 연속 과정의 중간 지점으로 봅니다. 삶에서 죽음으로, 바르도에서 재탄생으로, 유아기에서 성인기로.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의식의 내용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의식은 다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동합니다. 감정을 처리하는 방식과 위협을 인식하는 틀, 그리고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는 습관을 유지한 채 이동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향성 딩샹승입니다. 현대 발달의학은 인간의 성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질 템퍼러멘트는 출생 시 이미 4060% 형성되고 생후 36개월 이전에 기본 정서 반응 회로가 고정되며 이후 환경은 수정이 아니라 강화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티벳 불교의 관점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즉, 아이는 태어날 때 이미 감정을 해석하는 기본 알고리즘을 가지고 옵니다. 유아기의 성향은 다음 세 단계를 거쳐 성격으로 전환됩니다. 첫째는 0세에서 2세까지는 반사 단계입니다. 경세에서 2세까지는 이유 없는 울음과 특정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분리 불안과 과도한 집착, 의식의 관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둘째는 3세에서 6세까지는 의미 부여 단계입니다. 3세에서 6세까지는 감정의 언어가 붙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서운 아이야. 나는 사랑받기 힘들어 같은 자기 해석을 형성합니다. 정향성이 자아 개념으로 번역되는 시기입니다. 셋째, 7세 이후는 성격이 고착되는 단계입니다. 7세 이후의 아이는 반복된 반응이 성격으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 패턴이 형성됩니다. 이전 생의 그림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결과만 남습니다. 전생 기억이 없어도 흔적은 남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이전 생의 흔적은 기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이는 말합니다. 그냥 싫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무서워요. 이것이 바로 의식의 언어,
이전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는 설계자가 아니라 증폭기입니다. 티베트 불교는 부모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부모는 의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다만 그 의식이 머물 공간을 제공할 뿐이다.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첫째, 기존 성향을 증폭시키는 환경과 둘째, 기존 성향을 완화하는 환경이다. 즉, 부모는 운명을 만들 수는 없지만 운명의 기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험한 부모의 반응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아기의 정향성을 왜곡하는 대표적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이에게 과도한 통제를 하면 아이에게 두려움 기반 성향을 강화시키므로 위험합니다. 둘째는 아이의 감정을 무시하면 회피하고 냉담하는 성격을 고착시키므로 위험합니다. 셋째는 아이에게 불안한 애착을 하면 집착, 의존 구조를 강화하므로 위험합니다. 이때 아이의 의식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위험하다. 나는 그대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것은 바르도에서 정리되지 못한 감정이 현실에서 다시 봉인되는 과정입니다. 이 전생의 정향성을 완화하는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첫째, 교정이 아닌 통역을 해야 합니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훈육보다 통역입니다. 그건 무서웠구나. 너의 반응에는 이유가 있어. 지금은 안전해.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의식의 방향을 재정렬하는 신호입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양육을 업을 끊는 행위로 봅니다. 아이의 정향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그 의식은 처음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나는 도망칠 필요가 없다. 이 순간 이전 생의 그림자는 성격이 아닌 지혜로 전환될 가능성을 얻습니다. 아이는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의 유아기 성향은 과거의 잔재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결되지 못한 질문이며 이번 생에서 비로소 이해되기를 기다리는 흔적입니다. 이번에는 유아기의 특정 성향 유형별로 어떤 삶의 경로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양육 태도가 그 흐름을 바꾸는지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다루겠습니다. 아이는 왜 같은 감정으로 세상을 만날까요? 유아기 성향은 삶의 궤적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부모는 종종 묻습니다. 왜 이 아이는 늘 같은 방식으로 힘들어할까요? 환경이 바뀌어도 반응은 왜 반복될까요? 이번에는 이 질문에 답합니다. 유아기의 성향은 단순한 기질이 아니라 세상을 해석하는 고정된 렌즈이며 이 렌즈는 평생의 인간관계, 직업선택, 위기 대응 방식까지 은밀하게 지배합니다.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이를 바르도에서 완성되지 못한 의식의 파동이라 부르고 현대의학은 초기 신경회로의 편향이라 설명합니다. 이 두 언어를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보겠습니다. 아이의 성향은 성격이 아니라 이전생의 방향성입니다. 첫째 성향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성향을 성격의 문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향은 다음을 말해줍니다. 아이의 성향은 어떤 감정에 가장 민감한가? 아이의 성향은 어떤 상황에서 생존 위협을 느끼는가? 아이의 성향은 사랑과 위험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즉, 성향은 의식이 세상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는 이를 의식의 중력 방향이라 표현합니다. 둘째, 이전생의 바르도에서 고착된 세 가지 기본 유형입니다. 바르도에서 정리되지 못한 의식은 대체로 다음 세 가지 파동 중 하나로 굳어집니다. 첫째는 공포형, 둘째, 집착형, 셋째, 지배형입니다. 이제 각각을 유아기 행동, 성인 성향, 그리고 부모 개입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포형 의식은 세상은 위험하다고 인식합니다. 공포형 성향을 지닌 유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과도하게 경직하고 소리, 빛, 움직임에 민감하며 분리불안이 극심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고각성 신경계로 분류됩니다. 티베트 불교적으로는 위협 속에서 바르도를 통과한 의식입니다. 둘째, 공포형 성향을 지닌 유아는 이성인으로 성장할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입니다. 이 성향이 조절되지 않으면 성인은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입니다. 불안장애, 회피성 성격 경향을 보이고 과잉 책임감 성격 경향을 보이며
관계에서 먼저 물러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늘 안전을 먼저 계산합니다. 삶은 선택이 아니라 위험 관리의 연속이 됩니다. 이번에는 셋째, 공포형 성향을 지닌 유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포형 아이에게 있어 부모의 역할은 선택적이 아니라 결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의 내면 세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부모의 반응 하나하나가 아이의 의식 구조를 직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공포형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양육 방식은 의외로 매우 흔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괜찮아, 별거 아니야 라는 표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지만 공포형 아이의 의식에는 전혀 다르게 각인됩니다. 이 말은 아이의 내면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내가 느끼는 감정은 틀렸다. 나는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안을 혼자서 감당하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공포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그렇다면 공포형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부모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정의 인정입니다. 아이의 두려움이 과장되었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가 두렵다고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무섭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어 라는 말은 아이에게 내 감정이 이 세계에서 허용된다는 신호를 줍니다. 둘째, 반복적인 안전 신호입니다. 공포형 아이는 한 번의 위로로 안정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톤으로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아야 비로소 신경계가 진정됩니다. 부모의 차분한 목소리와 예측 가능한 반응은 아이의 불안을 서서히 가라앉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셋째, 예측 가능한 일상입니다. 공포형 아이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루의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할 때 아이의 마음은 세상은 통제 불가능하지 않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 환경 속에서 공포형 의식은 점차 변화를 시작합니다. 늘 위험을 먼저 감지하던 의식은 삶으로 깊이 관찰하고 상황을 넓게 읽는 통찰형 의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얻게 됩니다. 즉, 공포형 아이는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이 매우 발달한 아이입니다. 부모가 그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안전 속에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그 공포는 두려움이 아니라 지혜의 씨앗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형 성향을 지닌 유아에게 부모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양육의 핵심입니다. 다음은 집착형 성향입니다. 이전생이 집착형 성향의 유아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보호자에게 과도하게 매달립니다. 아이가 관심이 끊기면 극단적 반응을 보입니다. 아이가 사랑과 통제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의학적으로는 불안, 양가, 애착 유형과 겹칩니다. 바르도 관점에서는 상실의 공포를 정리하지 못한 의식입니다. 이전생이 집착형 성향의 유아에게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가장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집착이 강하니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반응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집착형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과잉 애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반응은 아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게 됩니다. 네가 불안해하면 세상은 흔들린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안정감입니다. 그 핵심은 떠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경험입니다. 부모는 늘 아이 곁에 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오는 존재임을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관된 귀환입니다. 부모는 아이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시간에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이 반복된 경험이 아이의 무의식의 관계는 지속된다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둘째, 예고된 이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라짐은 집착형 아이의 불안을 극대화합니다. 엄마가 잠깐 나갔다가 올 거야 라는 예고는 아이에게 이별이 파괴가 아니라 과정임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매달리고 울 때
부모가 죄책감이나 불안에 흔들리면 아이의 집착은 더 강화됩니다. 부모의 평정된 태도는 아이에게 가장 강력한 안정신호가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집착형 의식은 점차 변형됩니다. 처음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불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깊은 헌신, 타인의 감정에 대한 탁월한 공감 능력으로 승화됩니다. 즉, 집착형 아이는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잘 다듬어주면 큰 인간적 자산이 되는 잠재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떠나도 무너지지 않는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배형 성향의 유아는 통제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지배형 성향의 유아의 유아기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배형 성향의 유아는 이렇게 보입니다. 공격적 놀이를 하고 규칙을 무시하거나 과도하게 집착하며 타인을 통제하려는 행동을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충동조절 회로의 편향입니다. 다르도적 해석에서는 무력감과 분노가 결합된 의식입니다. 전생이 지배형 성향의 유아가 성인으로 성장할 경우입니다. 조절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권위주의적 성격과 공감 결핍 형태와 관계에서의 지배, 복종 구조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두려움을 힘으로 봉인합니다. 지배형 아이에게 가장 위험한 양육은 강압적 통제입니다. 그것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힘만이 유일한 언어다. 필요한 것은 명확하지만 감정 없는 경계입니다. 일관된 규칙과 결과 중심의 피드백을 하고 감정적 대응을 배제해야 합니다. 이때 지배형 의식은 리더십과 책임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성향은 업이 아니라 과제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의식은 빛을 보지 못하면 익숙한 어둠을 붙잡는다. 유아기의 성향은 벌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이번 생에서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부모는 그 질문에 처음으로 응답하는 존재입니다. 아이는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태어난다. 아이의 성향은 이전 생의 그림자일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반복이 아닙니다.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다르게 반응하는 순간 의식의 방향은 바뀝니다. 이번에는 이 성향들이 청소년기와 성인기에서 어떤 직업, 어떤 관계, 어떤 위기 패턴으로 구체화되는지, 그리고 부모가 놓치기 쉬운 결정적 전환점을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같은 인생 장면을 반복할까요? 성향은 어떻게 삶의 시나리오가 되는가? 많은 성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또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만 바뀌었지 상황은 늘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이 반복의 정체를 해부합니다. 유아기에 형성된 이전 생의 정향성은 성장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고 관계 선택, 직업 경로, 위기 대응 방식으로 점점 정교해집니다. 티벳 사자의 선은 의식이 다시 익숙한 파동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설명하고, 현대의학은 신경회로가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반복 활성화하는 현상이라 부릅니다. 이전 생의 성향은 사라지지 않고 역할을 바꿀 뿐입니다. 유아기의 성향은 성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형됩니다. 울음에서 언어로, 태도에서 가치관으로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방향은 동일합니다. 공포형 아이는 조심스러운 청소년이 되고 안정적인 선택만 하는 성인이 됩니다. 집착형 아이는 관계 중심의 청소년이 되고 관계에 인생을 걸어버리는 성인이 됩니다. 지배형 아이는 주도권을 잡으려는 청소년이 되고 권력과 통계를 삶의 중심에 두는 성인이 됩니다. 티벳 사자에서는 말합니다. 의식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장면을 끝없이 재현한, 이는 처벌이 아니라 학습되지 못한 질문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인생 시나리오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전생의 영혼이 공포형은 안전 추구형 인생으로 전개됩니다. 전생의 영혼이 공포형은 청소년기에는 실패 회피형으로, 규칙과 보호자 의존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워하는 형으로 전개됩니다. 전생의 영혼이 공포형은 성인기에는 안정적이지만 확장되지 않는 직업형으로, 갈등 회피형, 관계형으로, 과도한 자기검열형으로 전개됩니다. 이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쁘지는 않은데 살고 있다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는 전생의 바르도적으로 보면 위험을 통과하지 못한 의식의 전형입니다. 전생의 영혼이 집착형은
관계 중심 인생으로 전개됩니다. 전생의 영혼이 집착형인 유아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형으로 전개되고 버림받음 공포를 느끼며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전생의 영혼이 집착형인 유아는 성인기에는 연인 배우자 중심의 삶으로 관계가 흔들리면 삶 전체가 붕괴로 전개되고 감정을 소진하는 형입니다. 이들은 관계 속에서 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부재합니다. 전생의 영혼이 지배형인 유아는 통제 중심 인생이 전개됩니다. 전생의 영혼이 지배형은 청소년기에는 규칙에 도전하고 권위와의 충돌하며 힘의 서열에 민감해합니다. 전생의 영혼이 지배형인 유아는 성인기에는 권력지향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형이고 관계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형이며 공감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들은 성공할 수 있으나 종종 고립을 그 대가로 치릅니다. 성향의 전환점은 언제 올까요? 첫째, 반복이 위기로 나타날 때입니다. 모든 성향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전환은 평온할 때 오지 않습니다. 공포형은 번아웃, 공황일 때 오고 집착형은 관계가 붕괴될 때 옵니다. 지배형은 권력 상실과 고립이 될 때 옵니다. 이 위기는 실패가 아니라 의식이 방향 전환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부모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잘 자라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환의 씨앗은 이미 유아기에 있습니다. 공포형 아이가 처음으로 위험을 마주할 때, 집착형 아이가 혼자 남겨질 때, 지배형 아이가 통제에 실패할 때, 이 순간 부모가 어떤 언어와 태도를 보였는지가 평생의 시나리오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가 그 시나리오를 바꿀 수 있을까요? 티베트 사자의 서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빛을 인식하는 순간 의식은 더 이상 같은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다. 빛이란 새로운 정보가 아니라 다른 반응입니다. 신경과학은 이를 재조건화, 리컨디셔닝이라 부릅니다. 동일한 자극, 빠른 감정 처리, 빠른 행동 선택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복되면 뇌는 새로운 경로를 만듭니다. 인생은 성향의 감옥이 아니라 이해의 과정이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확한 말은 이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성향은 반복되고 이해된 성향은 방향을 바꾼다. 아이의 유아기 성향은 이전 생의 잔재일 수 있지만 이번 생의 목적은 그 잔재를 의식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다음 아부에서는 이 성향들이 어떻게 치유, 수행, 상담, 교육을 통해 실제로 변화하는지 그리고 부모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하겠습니다. 성향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다. 운명처럼 보이던 성향을 자원으로 바꾸는 마지막 열쇠.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이 아이의 성향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러나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성향을 어떻게 쓰게 할 것인가? 티베트 사자의 선은 의식을 제거하거나 수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돕는 것을 가장 높은 치유로 봅니다. 현대의학 역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치료의 목적은 성격의 제거가 아니라 기능적 전환, functional transformation입니다. 이번 5부는 그 전환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지를 다룹니다. 이 강의가 의미 있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티베트 사자의 서에서 의식이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나타난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도망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지배하려 하지 않는 순간 의식은 같은 방향으로 더 이상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심리치료의 핵심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대의학의 언어로 번역하면 인지행동치료로 자동반응 인식을, 트라우마 치료로 안전한 재노출을, 애착치료로 정서적 재조율을 모두 하나의 공통점을 가집니다. 반응 이전의 지점을 넓히는 것. 이 지점이 바로 바르도적 의미의 빛을 이식하는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포형 성향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아이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왜 새로운 걸 그렇게 피하려 할까? 하지만 오늘 이 강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공포형 성향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
방향만 바꾸면 매우 뛰어난 능력이 됩니다. 공포형 성향의 핵심은 겁이 아닙니다. 그 본질은 위험을 남들보다 먼저 감지하는 민감한 신경입니다. 문제는 이 민감함이 아직 다뤄지지 않아 두려움과 회피라는 형태로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포형 성향의 전환 목표는 단순합니다. 두려움은 예측 능력으로, 회피는 위험을 읽는 지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실패 경험을 반복시키는 이유입니다. 공포형 아이나 성인은 실패 자체보다 실패하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크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안전한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도에도 큰 손해가 없는 선택, 실수에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경험. 이런 실패를 반복적으로 겪게 되면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실패해도 나는 살아남는다. 이 깨달음이 쌓이면 공포는 점점 줄고 대신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 준비하는 강력한 예측 능력이 형성됩니다. 둘째, 감정 명명 훈련입니다. 두려움은 말이 되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포형 성향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움이 막연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훈련이 바로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싫어가 아니라 무서워, 불안해, 긴장돼. 이렇게 감정을 정확히 말하게 되면 뇌는 두려움을 하나의 대사, 즉 처리 가능한 정보로 인식합니다. 말이 되지 않은 감정은 신체 반응으로 폭발하지만 말이 된 감정은 사고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공포형 성향을 지혜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셋째, 신체 이완을 바탕으로 한 노출입니다. 공포형 성향은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괜찮아 라고 말로 설득하기보다 몸이 먼저 안전하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숨을 쉬게 하기, 어깨와 턱의 긴장을 풀게 하기, 불안한 상황에서도 몸은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기. 이 상태에서 조금씩 상황에 노출되면 신경계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위험해 보이지만 몸은 안전하다. 이 반복이 쌓이면 공포형 성향은 도망치는 성향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읽고 대비하는 능력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포형 성향은 정제되면 위기관리 능력과 깊은 통찰력으로 전환됩니다. 이들은 훌륭한 연구자, 상담가, 전략가가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포형 성향은 약점이 아닙니다. 다만 아직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능력일 뿐입니다. 이 성향이 잘 전환되면 그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침착한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말하게 하고 몸을 안정시키고 작은 실패를 통과하게 하십시오. 그 순간 공포는 진행이 됩니다. 집착형 성향을 가진 아이나 사람을 보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게 매달릴까? 왜 혼자 있지를 못할까? 그러나 이 강의에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집착형 성향은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들은 타인의 감정과 관계에 지나치게 깊이 연결되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연결 능력이 아직 조절되지 않아 불안과 집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착형 성향의 전환 목표는 분명합니다. 집착은 연결 능력으로, 불안은 정서적 민감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첫째, 예측 가능한 분리 연습이 왜 중요할까요? 집착형 성향의 핵심 두려움은 단 하나입니다. 사라질까봐.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별이나 무응답은 이들에게 매우 큰 공포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더라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경험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10분 뒤에 올게. 이 수업 끝나면 다시 이렇게 분리가 예고되고 실제로 돌아오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의 신경계는 이렇게 배웁니다. 떨어져 있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 경험이 쌓이면 집착은 서서히 누그러지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건강한 연결 능력이 자라납니다. 둘째, 혼자 있음을 견디는 시간 훈련입니다. 집착형 성향에게 혼자 있음은 휴식이 아니라
위협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혼자서 잘 놀아라 라고 요구하면 불안은 더 커집니다. 대신 아주 짧은 시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혼자 방에 있는 1분, 혼자 그림 그리는 3분, 혼자 음악 듣는 5분.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 아이의 내면에는 중요한 감각이 생깁니다. 누군가 없어도 나는 괜찮다. 이 감각이 생기는 순간 집착은 독립으로 변할 준비를 합니다. 셋째, 감정이 넘칠 때 몸으로 돌아오게 하세요. 집착형 성향은 감정이 머리를 넘어서 몸 전체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설득이나 설명은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신체 감각으로의 회귀입니다. 발바닥에 힘주기, 손에 차가운 물 묻히기, 천천히 숨을 세어보기. 이렇게 몸의 감각으로 돌아오면 과잉된 감정 에너지는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이 과정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감정에 휩쓸려도 나는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집착형 성향이 정화되면 나타나는 변화. 집착형 성향은 제대로 전환되면 놀라울 만큼 깊은 능력으로 변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공감 능력, 관계를 오래 지탱하는 헌신, 상처 입은 사람을 알아보는 감수성. 그래서 이들은 자라서 상담가, 치료자, 교사, 예술가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역할에서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착형 성향을 억누르거나 끊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랑을 지우는 일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떠나도 돌아오는 경험을 주고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음을 느끼게 하고 감정이 넘칠 때 몸으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그 순간 집착은 불안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깊은 힘으로 바뀝니다. 지배형 성향을 가진 아이나 사람을 보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지시하려 들까? 왜 화부터 내고 통제하려 할까? 그러나 이 강의에서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배형 성향은 나쁜 성격이 아닙니다. 이 성향의 본질은 무질서를 견디지 못하는 강한 에너지와 상황을 장악하려는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이 힘이 아직 방향을 찾지 못해 통제와 분노의 형태로 튀어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배형 성향의 전환 목표는 분명합니다. 통제는 구조를 만드는 능력으로, 분노는 앞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 책임 훈련이 왜 필요할까요? 지배형 성향은 시키는 것에는 능하지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직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훈련이 결과 중심 책임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네가 정한 규칙이라면 결과도 네가 책임진다. 통제할 수 있는 만큼만 결정하게 한다. 이 경험이 반복되면 지배형 성향은 이렇게 학습합니다. 팀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깨달음이 생기면 통제 욕구는 점점 줄어들고 대신 상황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부조화 능력이 자라납니다. 감정적 반응을 늦추는 연습을 하세요. 지배형 성향의 가장 큰 문제는 분노 그 자체가 아니라 분노가 너무 빠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핵심 훈련은 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바로 말하지 않고 3번 숨쉬기,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배출한 뒤 말하기, 지금 화가 났다라고 먼저 선언하기. 이 연습이 쌓이면 분노는 폭발이 아니라 결단을 위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권한과 책임을 분리해서 가르치세요. 지배형 성향에게 가장 위험한 환경은 권한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거나 반대로 책임만 지우고 권한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 네가 책임져야 할 결과. 이 둘을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입니다. 이때 아이는 처음으로 이렇게 배웁니다. 통제는 힘이 아니라 역할이다. 지배형 성향이 정렬되면 나타나는 변화. 지배형 성향은 정렬만 되면 매우 강력한 자원이 됩니다. 혼란 속에서도 방향을 잡는 능력, 결정을 미루지 않는 결단력, 약자를 보호하려는 책임의식. 그래서 이들은 자라서 조직을 설계하는 사람,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 위기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해결자가 됩니다. 지배형 성향을
억누르거나 꺾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힘을 파괴하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열정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가르치고 분노가 행동으로 튀어나오기 전 멈추게 하며 권한과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시오. 그 순간 지배는 폭력이 아니라 리더십이 됩니다. 다음은 부모와 개인을 위한 3단계 전환 프레임입니다. 1단계는 인식, awareness입니다. 이 아이는 왜 이러는가가 아니라 이 반응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판단이 사라지는 순간 전환은 시작됩니다. 2단계는 허용, permission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 반응을 즉시 교정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 의식은 처음으로 도망치지 않아도 됨을 배웁니다. 3단계는 재배치, redirection입니다. 같은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돕는다. 이때 성향은 문제가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이전 생의 그림자는 언제 사라질까요?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전 생의 그림자는 언제 끝나는가? 티벳 사자의 서의 답은 분명합니다. 그 그림자를 더 이상 나라고 부르지 않을 때 현대 심리학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정체와 identification가 풀리는 순간 반복은 멈춥니다. 아이는 업을 짊어지고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다. 아이는 과거를 반복하기 위해 태어나지 않습니다. 과거를 이해의 재료로 삼기 위해 태어납니다. 유아기의 성향은 이전 생의 그림자일 수 있지만 그 그림자는 이번 생에서 비로소 빛의 방향을 가리키는 표식이 됩니다. 부모는 그 빛을 대신 만들어줄 순 없지만 아이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가림막을 치우는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긴 여정이 자유와 양육 그리고 자기 이해에 의미 있는 통찰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